주가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뜨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다 팔아야 하나?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급락이 오면 오히려 증권 앱 접속자 수가 폭증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겁을 먹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요. 2026년 3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넘게 빠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왜 저러는 걸까가 아니라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방향으로요. B2,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동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조급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고 누군가는 주식으로 몇 달 만에 몇 년치 연봉을 벌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그 안에서 나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라납니다. 그 생각이 흔들리는 순간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투자가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 둘째, 2026년 3월 한국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셋째, 이런 장에서 개인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내 판단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아빠의 경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B2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이다. 욕심이 과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굳이 빌려서까지 투자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욕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실제로 B2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욕심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놓치면 나만 영원히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 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을 생각해보세요. 그 시기에 주식을 들어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큰 수익을 냈습니다. 코스피는 2배 가까이 올랐고 개별 종목은 몇 배씩 뛴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다음번엔 절대 안 놓친다. 그래서 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때 그 사람들은 더 빠르게,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급락이 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읽히고 자기 돈이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 특유의 압박도 더해집니다. 집값은 이미 올라버렸고 예금 이자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만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안전하게 가만히 있자는 선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 예탁금은 2020년 이후 꾸준히 100조 원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언제 어디로 들어갈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기회처럼 보이면 그 대기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러니 비투를 단순히 욕심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만 보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투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되 그 위험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실제 구조를 살펴보면 왜 이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지가 분명해집니다. 레버리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도구가 지렛대인 것처럼 투자에서의 레버리지는 작은 돈으로 더 큰 규모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 주가가 10% 오를 때 수익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1,000만 원을 더 빌려 2,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같은 10% 상승의 수익이 200만 원이 됩니다. 내 돈 기준으로는 20% 수익인 셈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매력입니다. 수익률이 2배로 커집니다.
문제는 반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주가가 10% 내려가면 내 돈 1,000만 원으로만 투자했을 때는 100만 원 손실입니다. 하지만 빌린 돈까지 써서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손실은 200만 원입니다. 내 원금 1,000만 원의 20%가 날아가는 겁니다. 빌린 돈은 고스란히 갚아야 하고 이자도 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레버리지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융자입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입니다. 보통 연 7%에서 10% 안팎의 이자가 붙고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수거래입니다. 주식을 먼저 사고 결제일 보통 이틀에서 사흘 안에 돈을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결제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역시 강제 청산이 됩니다. 신용거래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그만큼 더 위험합니다. 반대매매가 무서운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반등하기 직전 가장 낮은 시점에 강제로 팔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손실을 확정하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버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더 내려가고 그게 또 다른 반대매매를 유발합니다.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하락을 가속시키는 연쇄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높이는 수단이기 전에 잘못 쓰면 손실의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장치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반등만 나오면 괜찮다는 계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오기 전에 반대매매가 먼저 나온다면 그 계산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초 한국 증시는 며칠 사이에 극단적인 진폭을 보였습니다. 3월 3일 코스피는 하루에 7.24% 내려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3월 4일 다시 12.06%가 빠졌습니다. 한국 증시 지수 집계가 시작된 이래 하루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코스피가 약 19% 가까이 내려간 셈입니다. 이 충격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국제 유가 충격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미 꽤 오른 상태였던 한국 증시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이번엔 코스피가 하루에 9.63% 반등했습니다. 이틀간의 공포가 이틀도 안 돼서 일부 회복된 겁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때 사람의 감정도 함께 움직입니다. 급락할 때는 공포가 앞서고 급반등이 나오면 역시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이 다음번 하락 때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 기간의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외국인, 기관과는 다른 방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개인은 사는 쪽이었습니다. 이른바 저가 매수, 즉 싸졌을 때 들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매수 자금 안에 레버리지, 즉 빌린 돈이 섞여 있을 때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외신들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봤습니다. 변동성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개인 자금이 계속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두고 위기 속 저가 매수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전략이 맞아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4일에 사서 6일에 팔았다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났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일에 들어가서 4일에 반대 매매를 당했다면 반등이 왔어도 그 수익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급변동장의 본질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누군가는 크게 벌고 누군가는 크게 잃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실력에서 온 건지 타이밍 운에서 온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엔 숫자로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월 5일 기준으로 33조 6,94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충격적인 낙폭을 보인 직후에 빌려서 주식을 사겠다는 돈이 오히려 최고치 수준까지 쌓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죠. 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33조 원 넘는 빚을 쌓아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돈이 모두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내려가면 이 빚은 반대매매 물량으로 바뀝니다. 미수금도 함께 폭증했습니다. 3월 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2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부 집계에서는 2조 4천억 원대까지 언급됐습니다. 미수거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틀에서 사흘 안에 결제하지 못하면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이 반등해주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3월 9일 기준으로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1조 6,905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약 2조 원이 줄었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일부는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가 신규 신용 매수 자체를 제한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오히려 레버리지 문이 닫히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투자자 예탁금이 13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탁금은 쉽게 말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 계좌에 넣어둔 대기 자금입니다. 130조 원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 돈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함께 보면 지금 시장의 상황이 보입니다. 대기 자금은 많고 레버리지 자금도 쌓여 있고 미수금까지 역대급으로 늘었습니다.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시장 안에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개별 투자자의 판단과 상관없이 시장 전체의 압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많이 쌓인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반대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 자금이 많으면 하락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시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기회를 잡으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을 얘기할 때 대부분은 수익률과 손실률 얘기를 합니다.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날렸다. 그런데 실제로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느끼는 압박은 숫자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가 신용거래로 3천만 원을 빌려 총 5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장이 어떻게 열렸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선물지수, 미국 증시 마감, 환율, 뉴스. 점심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오후 2, 3시 시장이 가장 불안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는 회의 중에도 계좌 앱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미국 증시가 열리는 밤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빌린 돈이 섞인 투자는 수익이 날 때는 흥분을 주지만 손실이 날 때는 일상 자체를 흔듭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예민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압박은 투자 금액이 클수록 빌린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 돈이 생활과 연결될수록 훨씬 커집니다. 여윳돈 500만 원으로 투자한 사람과 생활비 일부를 담보 삼아 수천만 원을 빌려 들어간 사람의 심리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는 연 7%에서 10% 안팎의 이자가 붙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다면 1년의 이자만 21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 이자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계속 쌓입니다. 주가가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손실을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은 더 가혹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원하지 않는 가격에 주식이 팔립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온다 해도 이미 내 계좌에는 그 수익이 없습니다. 손실을 확정하고 빚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레버리지 투자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계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일상의 안정성을 흔들며 감정 소모를 극단적으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물론 레버리지가 항상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금 여유가 충분하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쓰는 사람에게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급락장에서 조급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도구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얼마를 벌 수 있나 보다 이 흔들림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태인가가 먼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B2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3가지를 짚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내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하락을 무조건 기회로 읽는 것입니다. 주가가 20% 빠지면 싸졌다고 느껴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진 가격이 저점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20% 빠진 뒤에 30%, 40% 더 빠지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있었습니다. 코스피만 해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점 대비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싸 보인다는 느낌이 바닥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레버리지가 들어간 상태라면 버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 돈만으로 투자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지만 빌린 돈은 이자가 쌓이고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강제로 정리됩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판단이 맞더라도 그 전에 내 포지션이 먼저 청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레버리지를 수익률 계산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반등만 나오면 이자 포함해도 충분히 남는다는 계산.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반등이 나오면 그 계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반등이 오기 전까지 내 계좌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급락장에서 반등은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 만에 올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을 사줄 여유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수익 가능성은 키우면서 버티는 시간은 줄이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남의 성공 사례를 내 조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이번 급락에 몇 천만 원 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자금 규모,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여건, 다른 수입원, 투자 경험이 내 것과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억 원을 굴리는 사람과 1천만 원을 굴리는 사람이 같은 전략을 써도 결과는 다릅니다. 1억 원짜리 계좌는 30%가 빠져도 7천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 계좌에서 빌린 돈까지 합쳐 3천만 원을 넣었다가 30% 빠지면 빌린 돈은 고스란히 남고 원금은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성공 사례는 눈에 잘 띄고 실패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이 우리가 레버리지를 실제보다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수익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손실이 현실화됐을 때의 상황을 충분히 그려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에서 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 그게 레버리지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레버리지의 구조와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 개인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이나 종목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빌린 돈이 들어간 투자라면 수익 계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는지, 그 상황에서 내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3천만 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주가가 추가로 25% 빠져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구조라면 그 15% 하락이 현실이 됐을 때 내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투자는 처음부터 내 감당 범위 바뀐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급락 뒤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안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큰 하락 뒤에는 기술적 반등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반등 후 재차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이 위험이 사라졌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상태라면 반등 구간을 오히려 포지션을 정리할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도 판단이고 빌린 돈을 줄이는 것도 전략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속도보다 본인만의 올바른 투자 기준이 먼저라는 겁니다. 급변동 장에서는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진다는 압박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압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결정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투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손실은 얼마인지, 그 손실이 현실이 됐을 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시장이 흔들려도 판단의 근거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번 급락장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신규 신용 융자를 아예 막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레버리지 투자의 현실 중 하나입니다. 내가 원할 때 들어가고 원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과 증권사의 조건이 그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장 빠르게 움직인 사람보다 자기 기준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에 가깝습니다. 급락장의 공포 속에서도 급등장의 흥분 속에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을 유지하는 것, 그게 화려한 전략보다 훨씬 강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코스피가 이틀 사이에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충격이 왔을 때 시장 안에서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하나는 공포였고 다른 하나는 조급함이었습니다. 그 조급함이 신용거래융자 잔고를 역대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미수금을 2조 원 넘게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탐욕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공격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레버리지는 기회를 키우기도 하지만 잘못 만나면 손실을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확정시킵니다. 반등이 오기 전에 반대 매매가 먼저 나오면 그 이후의 시장 움직임은 내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뉴스의 표면보다 그 뒤에 있는 숫자와 구조를 보는 습관을 갖는 것. 신용잔고가 역대 최고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 위에 서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탁금 13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돈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판단의 연속입니다. 그 판단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폭락장에서 빚까지 내서 들어가는 진짜 이유? 그게 탐욕일까요? 아니면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정직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실 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